우리가 무릎이 아픈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무릎 관절염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통증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등산이나 걷기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관절염 시술을 할 수준이었던 게 정말 찍고 들어가서 인공관절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근육을 키우고 생활 습관을 잘 지켜나가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근육이 허벅지 근육이에요. 항염증 물질을 분비해서 지금 염증 자체를 완화하는 효과도 있고 관절을 촉촉하게 부드럽게 유지를 하실 수 있어서 앞에 있는 대퇴사두 근육 강화 운동 Q세트를 해볼 거예요. 우리가 무릎이 아픈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연골 자체가 감소하게 되고 연골 조직도 콜라겐이나 이런 수분들이 감소하게 되거든요. 퇴행성 변화가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계속 무릎이 아프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연골만 있는 게 아니라요.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인대들 그리고 근육에 와서 붙는 힘줄, 근육 자체 이런 조직들이 유연성도 감소하고 부피도 줄어들고 이러니까 무릎을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약해져요. 근데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특히 어머니들 나이가 들면서 체중이 자꾸 증가하게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관절의 부하가 증가하면서 통증이 악화되기도 하고 우리가 완경기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면요. 이 여성 호르몬 자체가 연골을 형성하고 보호하고 염증을 억제하고 이런 데 관여를 하는데 이 기능이 제대로 안 되니까 무릎 관절염이 더욱 악화되기도 합니다. 한 40, 50대 분들이 오셔가지고 무릎이 너무 아파하는 남성분들을 제가 엑스레이를 찍어서 보면 한쪽만 관절이 굉장히 망가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혹시 축구 열심히 하셨어요? 그럼 맞습니다. 그때 넘어져서 십자인대랑 반월상 연골이랑 나가서 이렇게 수술했거든요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처럼 손상이 있으면 보통 한 5년, 10년 정도 지났을 때 무릎 관절염이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라고 그래서 꼭 내가 안전하다가 아니라 예전에 이미 다친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퇴행성 관절염이 훨씬 빨리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병력이 없이도 내가 나이가 들면서 아픈 게 더 심해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내 무릎도 나이가 먹고 국산을 50년, 60년 썼는데 당연히 아픈 거 아니에요, 원장님? 근데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국산도 관리를 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은 차이가 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거든요. 초기 관절염인 경우에는요, 이렇게 염증 관리 그리고 근육을 키우고 생활 습관을 잘 이렇게 지켜나가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통증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축구나 이런 험한 운동들을 하시고 더 가파른 산 이렇게 찾아서 등산하시고 이러시면요,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체중 관리를 안 하시는 분들은 관절경 시술을 할 수준이었던 게 정말 찍고 들어가서 인공관절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릎 통증은 방치하지 마시고 처음에 통증 신호가 올 때 그때부터 바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근육이 허벅지 근육이에요. 그 중에서도 앞벅지 근육인데요. 인공관절 수술하시거나 십자인대 수술하시고 병원에 입원하시면 기본적으로 알려드리는 게 우리가 오금을 펴서 땅에 붙여보세요 이렇게 하는 그 동작이 바로 Q세트인데요. 이처럼 가장 우리 무릎에 중요하고 관절의 충격을 흡수해주고 보호해주는 기능이 앞벅지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종아리 근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종아리 근육도 우리 무릎 뒤쪽에 와서 이렇게 붙게 되는데요. 이 종아리 근육이 적당하게 우리가 걸을 때 기능을 잘 해줘야지 무릎을 또 보호해주고 지켜주는데 여러분들 이 운동은 까치발 해주기 운동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까치발 운동을 또 잘 해주면 또 발목의 유연성도 같이 챙겨주시면서 해주시면요. 걸을 때 하나의 축이잖아요. 발목, 무릎, 고관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걷기 동작이나 여러 가지 근력 운동을 할 때 우리 무릎을 지켜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엉덩이 근육 같은 경우는 우리 무릎으로 가는 충격을 흡수해줄 뿐만 아니라 한 발로 서거나 여러 가지 생활을 할 때 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엉덩이 근육도 굉장히 중요하게 발달을 시켜줘야 하는데 이런 운동 방법으로 가장 쉬운 방법은요. 옆으로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 무릎을 펴주는 동작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등의 기립근이에요. 무릎과 기립근이 무슨 상관관계인가요? 근데 여러분들 무릎 안 좋으신 분들을 보면요. 척추도 이렇게 구부정하게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몸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게 되면 무릎으로 부하가 많이 가거든요. 당연히 기립근도 강화를 시켜줘서 몸이 꼿꼿하게 펴져야지 무릎에도 부하가 가지 않기 때문에 기립근 펴주는 신전 자세, 천사 자세 이렇게 해서 팔을 올리고 내리는 동작들, 만세 운동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해주시면 여러분들 무릎 통증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무릎을 강화하는 첫 번째 운동인데요. 우리 앞에 있는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 운동 Q세트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누우신 상태에서 두 다리를 골반 넓이 정도로 벌려주시고요. 집에 이런 쿠션이나 이렇게 수건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오금 아래에 이렇게 위치시켜 주시면 좋아요. 이 바닥을 꾹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먼저 호흡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숨을 마시고 내쉴 때, 자, 우리 복부를 살짝 이렇게 똥 빼넣듯이 수축을 다 시키면서 복부에도 힘을 딱 주시고 그 상태에서 오금을 쭉 이렇게 쿠션을 눌러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때 힘은 이 앞쪽, 여기쯤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마시고 내쉬면서 복부 수축, 그 다음에 허벅지 앞쪽을 쭉 눌러서 오금이 바닥 쪽으로 쭉 간다 생각해서 할 수 있으면 5초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힘을 빼시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복부 수축해 주시고, 복부를 수축하는 이유는 누를 때 제가 잘못된 자세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허리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복부에 힘을 딱 줘서 내 몸통은 고정을 이렇게 해놓고요. 그 상태에서 복부도 수축하면서 허벅지 앞쪽 근육으로 지그시 눌러주실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뒤꿈치를 떼도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면서 과신전이 돼서 무릎이 아플 수 있기 때문에 뒤꿈치를 떼지 마시고 무릎으로 쭉 오금을 눌러서 5초 정도 유지했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동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동작은요, 이렇게 하는 거를 10번, 그래서 3세트, 그러면 총 30회가 되겠죠? 그렇게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동작은 우리 중둔근을 강화시켜주는 근육 운동을 해볼 건데요. 영어로는 클램이라 그러고, 클램은 조개라는 뜻이죠. 조개 운동입니다. 우리가 몸통은 일직선으로 어깨와 골반을 맞춰주시고요. 뒤꿈치도 일직선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앞쪽으로 이렇게 살짝 내밀어 주시면 다리가 V자로 접어지잖아요. 뒤꿈치는 두 개를 꽉 맞물리게 해주시고, 동작을 쉽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동작이에요. 그런데 이 동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허리가 아래로 툭 박히지 않게 복부에 힘을 줘서 두 허리 라인이 똑같아지게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 팬티 라인 앞을 손으로 잡아 주실 건데, 이 엄지로 여러분들 중둔근을 만진 상태에서 다리가 이렇게 열릴 때 내 고관절에서부터 얘가 쭉 열린다는 느낌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천천히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손을 댔을 때 엉덩이 근육이 딱딱한 느낌이 날 거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숨을 마시고 내쉴 때 똥배를 살짝 넣으면서 복부를 수축을 해주시고, 그 상태에서 몸이 흔들리지 않게 고관절에서부터 쭉 다리를 들어 올려서 올라갔다가 다시 천천히 내려오실 거예요. 자, 이 동작을 할 때 힘은 어디가 들어가야 된다? 엉덩이, 중둔근 부위가 들어가야 돼요. 이거 할 때 여러분 잘못하면 무릎부터 이렇게 과하게 하면서 허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우리 앞쪽에 있는 간경인대 쪽에 힘이 들어가면서 무릎이 아프실 수 있기 때문에 동작을 제대로 해야 돼요. 허리나 몸통이 움직이지 않고 움직임은 고관절에서만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번씩 3세트를 해주시는데 좌우로 해주세요. 어르신들이 무릎이 구부정한 채로 많이 다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원인이 바로 이 허벅지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 근육이 짧아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육이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뜻인데요. 이 근육을 스트레칭을 잘 해주셔야지 무릎에도 통증이 없고 부드럽게 걸음을 잘 걸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칭 하고자 하는 다리를 세워주시고요. 허벅지 뒤를 깍지를 잡으실 거예요. 이때 어깨가 너무 이렇게 힘이 들어가지 않게 날개뼈는 편하게 바닥에 내려주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90도 다리 접어 올려주시고요.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복부를 살짝 수축해주면서 허벅지 앞쪽 근육에 힘을 쭉 주면서 다리를 쭉 천장으로 일자로 뻗어주실 거예요. 아마 다리가 좀 뻣뻣하신 분들은 이 동작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천장으로 발끝이 향하게 해서 쭉 잡아당겨 주시고, 허벅지를 당기는 힘보다는요, 우리 앞쪽 벅지에 힘을 줘서 이 뒤를, 다리를 일자로 펴주신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잘 되시는 분들은 발끝을 내 몸쪽으로 쭉 당겨서 스트레칭 해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허벅지 뒤를 잡고 다리를 일자로 쭉 펴서, 요거는 스트레칭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면 15초에서 30초 정도 유지를 하시면 되고, 양쪽을 한 번씩 내지는 2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운동을 하시든지 갑자기 통증이 생겼다 그러시면 운동을 멈추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통증이 좋아질 때까지 아이스팩을 하시고 소염제를 드시면서 기다리시는 게 좋은데, 근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그런 운동을 하다 갑자기 통증이 발생했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병원이든 뭐 운동센터든 자세를 좀 점검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운동뿐만 아니라 내가 등산이나 이런 것들 하고 나서 아팠다 그러면 산이 경사도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난이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코스를 좀 가지 마시고 시간도 줄여보시고 경사도 좀 낮은 길을 택해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네 가지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하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 양반다리. 두 번째, 무릎 꿇기. 세 번째, 쪼그리고 앉기. 그 다음에 네 번째, 한 발 세우고 앉기. 특히 여성분들 의자에 한 발 세우고 한 발은 양반다리에서 식사하시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또 출근해서 일하실 때 의자에 양반다리에서 앉아 계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이런 자세들은 사실 무릎에 좋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집에서 TV 보실 때 소파에서 다리를 이렇게 딱 뻗어가지고 그 소파 테이블에 다리를 이렇게 뻗어 놓으시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가유연성이라고 남들보다 관절이 유연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무게중심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무릎이 가신전이 되면서 앞쪽에 슬개골과 뒤쪽 대퇴골 사이가 마찰이 돼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무릎이 공중에 떠 있는 상태로 발을 뻗고 있는 거, 요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요, 우리가 계단을 내려오거나 산에 가서 내려오는 동작 자체가 굉장한 부하가 실리기 때문에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험한 산을 올라가지 않는 게 좋으시고요. 특히 어르신들 전원주택 가서 쪼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밭일을 하시는데 그게 되게 무릎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 관절염, 유전력이 있고 예전부터 아파트 하시는 분들은 아예 전원주택 이사 가시는 것 자체를 고려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닥에 앉는 거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허리에도 안 좋고 무릎에도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좀 웬만하면 소파 생활을 하시는 게 좋고, 너무 푹신푹신한 소파보다는 약간 딱딱한 소파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고를 때 너무 밑에 굽이 높거나 쿠션이 딱딱한 신발도 무릎에 좋지 않거든요. 굽이 높게 되면요, 우리가 걸그룹들 보면 다리가 뒤로 빠지는, 저희가 과신전이라 그러죠. 이제 그런 게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높은 신발 이런 거 신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슬리퍼 같은 신발도 사실 좋지 않아요. 플랫슈즈와 슬리퍼 같은 신발도 지지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 무릎엔 좋지 않으니까 적당하게 2, 3cm 정도의 쿠션이 잘 돼 있고 아치를 잘 받쳐주는 신발 자체를 선택해서 신는 게 좋습니다. 어머니들 요즘 제가 보면요, 아파트 문화센터에서 라인 댄스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릎 아프신 분들 항상 원장님 뭐 라인 댄스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급성으로 굉장히 아플 때는 회전하고 이렇게 동작을 바꾸는 게 무리가 될 수는 있는데, 그런 염증기가 지나고 나면 라인 댄스 자체는 무릎에 좋은 운동이니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릎에 더 안 좋은 운동이 있는데 뭐냐면요, 바로 높은 에너지랑 충격이 전해지면서 빨리빨리 회전을 확확 해야 되는 운동들이 있는데 바로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이런 운동들이 거기에 속해요. 점핑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천장에서 스프링 달아서 이렇게 뛰어다니는 운동도 있고요, 제자리에서 트램폴린 놓고 하시는데 그거 무릎 안 좋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주의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축구 많이 하셨던 분들이 또 웨이트 운동 많이 하신 분들 많거든요. 너무 많은 중량으로 너무 많은 반복을 하게 되면 무릎에 무리가 가요. 그러니까 저중량으로 조금 반복을 하시는 게 좋고, 너무 깊게 스쿼트나 런지를 하시는 것도 좀 주의가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레그 익스텐션이나 레그 프레스가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다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운동인데, 이걸 고중량으로 하게 되면 과신전이나 이런 것들처럼 허리 손상이나 같이 이제 동반된 손상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무릎이 안 좋다 하신 분들은 고중량, 나의 한계를 계속 이렇게 테스트하면서 중량을 늘려나가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걷기 운동을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데요, 오히려 잘못 걸으면 내 무릎을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자, 우리가 무릎을 위한 걷기를 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 웬만하면 30분 이내로 걸으시고요, 평평한 길에서 좋은 신발을 선택하시고 적당한 속도, 빠른 속도로 좀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걸을 때 있잖아요, 이 발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바깥으로 이렇게 팔자걸음이 되지 않게, 또는 안짱걸음이 되지 않게 0에서 바깥으로 20도 내에서 웬만하게
안전하게 좀 평행하게 걸으시는 경우가 좋고요. 그 다음에 무릎이 좀 많이 아프신 분들은 너무 과하게 보폭을 넓게 하는 게 좋지는 않아요. 보폭을 넓게 하는 게 운동의 효과는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통증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또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줄여서 걷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걸으실 때 우리가 발을 앞으로 내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항상 설명드려요. 고관절에서 허벅지 뼈가 앞으로 나간다. 우리 국민체조 하듯이 다리를 들어 올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진을 하는 힘은 이 고관절 쪽에 복부 쪽에서 힘이 나와야지 발로만 이렇게 전진을 하면서 걸으시면 이런 무릎이나 발목 자체에 통증이 많이 생기고 특히 이런 분들은 족저근막염도 잘 낫지 않으니까 걷는 자세, 어디에 힘을 주고 걸을 것인가 그것도 좀 꼭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옆면에서 봤을 때는요. 우리 귀랑 어깨랑 이 골반이 일직선이 돼야 되는데 걸을 때 보면 이렇게 걸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허리뿐만 아니라 무릎에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시작은 골반을 세우시고 가슴 이쪽에서 일직선을 만든 다음에 내 머리가 누군가 위에서 쭉 길게 늘어뜨린다 생각하셔가지고 요 복부 있죠 여러분, 단전에 힘을 주고 이렇게 사뿐사뿐 발 뒤꿈치부터 앞으로 이렇게 나가시면서 걸으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좋은 신발. 운동의 수면은 1년입니다. 내가 좀 신다가 쿠션이 닳거나 이렇게 아치가 무너지면 신발은 주기적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발에 맞는, 그 다음에 아치를 잘 받쳐주는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고르시는 게 좋고, 우리 발은 붓기 때문에 신발은 저녁에 가서 사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걷고 나서 내가 통증이 있지는 않은지, 컨디션은 어떤지, 특정 발가락이나 어디가 계속 아프다 그러면 꼭 가서 선생님을 만나서 진료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몸 내에서 수개월에 계속 걸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요, 이게 만성 염증이 됩니다. 여러 가지 암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로서 작용을 하게 되니까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들이 좋아요. 그래야지 쌓여있는 노폐물들을 쭉쭉 빼주면서 염증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면역 반응도 잘 일어날 수 있게 해주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떤 음식들이 좀 좋냐면요, 안녕하세요. 재활학과 전문의 이고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알차고 유용한 정보들 많이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만성염증은요, 여러 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위험한데 대표적으로 일으키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퇴행성 관절염, 척추 디스크뿐만 협착증 이런 것들도 다 이 염증의 결과로 아프고 힘든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입니다. 혈관의 손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혈류의 순환이 떨어지거나 심한 경우는 혈전이 생기기도 하고 혈관이 막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심장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심근경색이나 여러 가지 협심증 이런 질환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뇌에서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뇌졸중 같은 질환이 발생하게 되죠. 자, 이런 혈관뿐만 아니라 신경계에도 염증이 일으키게 되는데요. 신경계 쪽에 염증이 일어나서 뇌 손상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경미하게는 내가 어제 뭐 했더라, 어디에 뭘 놨더라 하는 이런 우리 기억력 장애부터 진행이 되게 되면 파킨슨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치매나 여러 가지 퇴행성 뇌질환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또한 말초신경 쪽에 염증이 계속 이제 쌓이게 되면 특히 당뇨 환자분들 그런 경우 많잖아요. 손발의 감각이 떨어진다거나 저리다거나 시리다거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경 쓰고 무서워하시는 암 같은 경우도요, 조직에 세포를 손상시키거나 DNA를 변이시키게 돼요. 이게 암세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 당뇨나 고혈압 같은 대사성 질환도요, 염증 때문에 내가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거나 대사 과정이 잘 일어나지 못해서 이런 결과로 질환을 얻게 됩니다.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것들은요, 내 자신한테 있는 것도 있고요, 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인도 있어요. 먼저 이제 내가 잘못하고 있는 습관적 요인을 좀 살펴보자면요, 일단은 식습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스턴트 음식들, 가공식품들인데, 여러분들 베이컨이나 소세지 같은 이런 가공 제품에 들어있는 방부제의 질산염이 들어있는데요, 이거 자체가 발암물질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음료수나 샐러드 드레싱이나 이런 데 들어있는 액상과당 있죠, 농축과당 또는 밀가루 가공품들, 쿠키 등 이런 정제 탄수화물들도 우리 몸에서 염증을 조장하고 근육의 합성도 방해해요. 또 여러분들이 내가 허약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면역력을 높여볼까 고기를 또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고기는 몸에 좋은 음식, 단백질의 근원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루 적정 단백량, 체중 곱하기 1.2g이잖아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1.4에서 1.6 정도 더 드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넘어가게 과잉하게 섭취가 되면요, 오히려 동물성 단백질이 염증을 조장하고요, 그리고 우리 몸을 더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고기를 너무 과잉 섭취하시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우리가 계속 지속되게 되면요, 신체가 잠을 못 자고 이러면서 계속 염증 물질이 분비되게 돼요. 그걸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수면 동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면 부족이 되면 이런 시간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또 역시 만성 염증 상태로 가기가 쉽습니다. 또 하나, 운동이 부족하신 분들은 비만, 대사증후군 뭐 이런 것들이 악화되면서 염증이 더 심해지고 안 좋은 사이클로 가는데, 근육이 하는 역할 자체가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이 있는데 안 움직이시고 비만하신 분들은 또 근육량이 떨어지니까 계속 녹아나가고 염증이 심해지고 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흡연과 음주. 장기적으로 이렇게 흡연을 하신 분들은 만성 염증 상태가 몸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암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로서 작용을 하게 되니까 주의가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알코올, 자주 과도하게 음주를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가 간 손상이 일어나고 염증이라는데 간 자체가 해독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소 자체가 해독이 잘 안 될 수밖에 없겠죠. 통증으로 저희 병원에 진료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 항상 물어보는 게 일주일에 생선을 2번 이상 드세요? 하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생선을 드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오메가3 때문에 그래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은요, 항염증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등푸른 생선인 뭐 고등어, 연어, 청어, 참치 이런 데 풍부한데요. 또한 이제 식물성 오메가3도 있어요. 아마씨, 치아씨, 호두 이런 것들에도 좀 풍부한데, 그런데 이제 이 오메가3 자체를 우리가 조리를 할 때 또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고온에 민감해요. 굽거나 튀기거나 이런 조리법을 쓰시게 되면 그 영양소가 파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불에서 천천히 조리를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식물성 오일 같은 경우는 가열하지 않고 그 자체로 드레싱으로 뿌려 드신다거나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또 산화가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냉장 보관을 하시고 열고 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음식들이 좀 좋냐면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이 좋아요. 막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들 있죠. 현미, 기리, 뭐 키노아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시지만 녹색 채소들 있죠. 브로콜리, 케일, 시금치 같은 것들, 이 녹색 잎채소가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염증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 중에요, 토마토에 라이코펜 성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토마토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이 토마토는 조리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토마토는요, 우리가 조리할 때 보통 열을 가하면 영양소가 파괴된다고 알고 있는데, 열을 가해지면 체내 흡수율이 높아져서 토마토는 좀 다른 영양소랑 반대다. 하지만 이 토마토 자체는요, 신장 결석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탄성의 성분이 좀 있어서 위산 역류 이런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다량으로 드시는 게 좋지 않고요. 저희가 요거트나 베리류들 있죠. 이런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들도 염증을 줄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로부터 한국 사람이 발효식품을 먹어서 건강하다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된장, 청국장, 김치 이런데 실제로 요거트뿐만 아니라 김치, 청국장, 된장 같은 유산균이 풍부한 발효식품들도 항염증 작용뿐만 아니라 장내 미생물의 균형 개선에도 도움을 줘서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근데 발효식품 같은 경우에요, 제조하는 과정을 보면 소금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나트륨이 과다 섭취가 될 수 있어서 과하게 짜게 드시는 건 좋지 않고, 발효 자체가 유해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발효 과정이 이루어진 것들, 그리고 보관이 잘 된 것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집에서 드실 때도 오픈을 했다 그러면 항상 냉장 보관을 잘해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카레가 몸에 좋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커리에 들어있는 강황이란 재료, 그리고 커큐민, 그 다음에 양파에 들어있는 케르세틴, 그 다음에 파인애플에 들어있는 브로멜린, 이런 음식들이 대체적으로 다 염증을 줄이고 순환을 도와주는데요. 간헐적 단식 또는 칼로리 제한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하루 중에 일정 시간에 공복 상태를 유지해서 뭐 16시간은 공복 시간을, 그 다음에 8시간 내에만 섭취를, 일주일 중에 5일은 식사를 하고 이틀은 안 먹고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평소 섭취하는 것보다 상당량의 칼로리를 죽여서 이제 섭취하는 이런 것들이 염증을 줄이고 건강 상태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다이어트에 뿐만 아니라 염증에 관련된 연구 결과 중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오토파지라는 개념인데요. 이제 오토파지라는
개념은 자가포식이라고 합니다. 자가포식이라는 거는요, 스스로 나를 잡아먹는다는 뜻인데요. 공복 상태가 계속 되게 되면요, 신체에서 이 자가포식 작용이 활성화가 되게 돼요. 근데 뭘 잡아먹냐? 우리 몸에서 노화가 되거나 잘못된 세포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을 우리가 쓰레기를 이렇게 주워가듯이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만 남을 수 있거든요. 우리 공복 상태가 이런 세포의 기능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어서 염증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이제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은 하루에 2에서 3리터, 그러면 한 8컵에서 12컵, 이렇게 넉넉 잡아서 10컵 정도의 물을 드셔야 됩니다. 근데 이 물을 드시는 거는 마시는 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식사를 하시면 그 안에 있는 과일이나 채소나 다른 그런 데 들어있는 수분까지도 포함이 되는 개념이긴 한데요. 적절하게 우리가 수분을 섭취를 해주셔야지. 왜냐하면 세포 내로 영양소가 이동하고 노폐물이 빠져나오고 뭐 이런 과정들 있죠. 혈액순환이 되고 이런 것들은 물이 들어가서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쌓여있는 노폐물들을 쭉쭉 빼주면서 우리가 염증성 물질을 농도를 낮추고 면역 반응도 잘 일어날 수 있게 해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선생님 저 물 진짜 많이 먹어서 쫙쫙 해독을 할래요. 그런데 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몸은 일정하게 삼투압 농도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물을 한꺼번에 벌컥벌컥 너무 많이 마시잖아요. 그러면 저나트륨 혈중에 빠지면서 뇌손상도 일어날 수 있고요.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너무 급하지 않게 24시간 동안 아까 말씀드린 그거를 나눠서 적정량을 잘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